예, 다음은 이번 개막식의 기조 강연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연구원 이사장으로 계신 허성관 전 장관님을 모셔서 우리 역사의 북방 강역이란 주제의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대한국제학술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조 강연으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몇 주 전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갔던 중국 역사갑사를 다녀왔는데 삼강평원 쪽을 쭉 다녀왔습니다. 제가 눈강평원, 요동평원, 후른베이얼초원 이쪽은 가본 적이 있어갖고 그랬었는데 삼강평원은 못 가봤는데 이번에 가보게 돼서 따라갔더니 여러 가지로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특히 오늘 북방사 관련하는 문제들도 눈으로 본 것도 있고 또 방금 영웅의 노래도 불러주셨는데 세 번째지만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한 그 현장을 다시 한참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게 우리 역사의 북방 강역인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30분입니다. 그래서 30분에 맞춰서 강의를 할 텐데요. 제가 이야기를 들을 내용은 먼저 우리 북방 강역 이렇게 할 때 도대체 무슨 문제들이 주로 논의의 대상인가 하는 쟁점이라 그럴까요? 논의의 대상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금은 이 강역이라고 그러면은 강역에는 우리 현실 강역과 역사 강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 강역은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땅인데 우리가 마땅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역사 강역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역사 강역을 우리가 명백하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문제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역사 강역을 연구를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희망도 있습니다. 또 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문제점들을 대해서 우리가 다시 성찰하고 그 성찰을 통해서 다시 연구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끝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역사 강역 제가 15개 문제를 제 나름대로 그냥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역사 강역 이럴 때 우리 선조들이 차지하고 있던 영토, 땅, 그 역사 강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역사 강역에서 제일 먼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또 문제가 되고 있고 상당 부분 해결도 되고 있고 한 것이 첫째, 고조선 서쪽 국경이었던 폐수 강이죠. 폐수가 지금 북한의 대동강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이야기 많이 들었죠? 예, 분명히 대동강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폐수가 어딘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논점이 있지만은 아마도 이것은 분명히 사료에 나오는 것은 중국 하북성 쪽 또는 요령성 서쪽을 흐르는 강임에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인데 지금도 대동강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역사에서 나오는 것 중에 옛나라 때 연나라 장군 징계가 고조선에 인질로 잡혀 있다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가지고 군대를 모아서 고조선을 침입해서 동쪽 천리 또는 이천리 땅을 잃었다. 그래서 고조선이 많이 약화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령성 조양에 있는 조양박물관에 가면 어딨습니까? 그 앞에 딱 뭐가 되는 징계를 딱 멋지게 그려놨어요. 사적을 딱 표시해놨는데 거기 뭐라고 써놨느냐면은 사료에 나와 있는 대로 징계가 진격한 방향은 북쪽이다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또 사서에도 북쪽이라고 나와 있죠. 꼭 정북쪽은 아니라도 동북쪽도 북쪽이라고 봐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학자들은 동쪽으로 고조선을 침략했다고 그러느냐, 왜 동쪽이라고 우기느냐는 것이죠. 이것도 대단한 의무시고 또 이 부분은 역시 우리나라 강단사학자들이 답해야 되는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한사군 중에 하나인 낙랑군이 과연 평양에 있었는가? 이건 분명히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악착같이 평양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사료는 물론 하나도 없죠. 그래도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나라 식민사학자들, 강단사학자들이 답해야 되는 문제다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시대가 내려오면은 고구려 때 들어와서 고구려 서쪽 국경,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다 그럽니다. 고구려는 큰 나라였지만은 서쪽 국경은 절대로 지금의 요하를 넘지 못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고구려 서쪽 국경이 요하였는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것도 강단사학자들이 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삼국사기만 보더라도 모본왕 때 고구려가 군대를 동원해서 상곡, 의양, 우부평, 지금 태원까지 정벌을 합니다. 정벌을 하니까 후한에서 잘 달래서 이렇게 어떻게 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태조대왕 때 요새에 10개성을 차지해서 10개성을 쌓았다. 뭐냐면 모본왕 때 점령했던 그 관련된 지역들을 영구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면 훨씬 더 요하 서쪽까지 고구려가 진출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요하를 넘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건 답을 해줘야 되는데 답을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5번째, 우리는 장수왕이 남진전객으로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장수왕이 옮겼던 수도가 과연 지금의 평양이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평양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도시를 이해하는 이름일 수도 있고 그저 수도라는 보통 명사일 수도 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산서성에도 가면 평양이 있어요. 그 평양이 무엇입니까? 연임금이 도입했던 데가 평양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름만 가지고 지금 평양으로 전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도 역시 우리 강단사학자들이 답변을 해줘야 될 건데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우리 강역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6번째, 백제도 있잖아요. 백제가 북쪽에서 시작을 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또 대륙에도 백제가 있었고 여서군, 진평군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열도 백제도 있잖아요. 일본 열도에도 백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륙 백제와 열도 백제는 과연 허구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건 절대 허구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중국적 사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중국적 역사학자들이 뭐 이쁘다고 반도에 있던 백제가 이런 땅을 점령했다고 기록을 해 놓았겠습니까? 이 부분도 분명하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답변을 해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못하면은 앞에 이야기는 또 주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또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이 문제들은 요래서 이것이 틀렸다 하고 분명히 논문으로 반론을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논문으로 명백하게 반론을 쓴 것은 아직 보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이 고구려가 망한 후에 668년에 서기 당나라가 고구려 영토 내에 안동도읍을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일종의 총독기관이죠. 그 안동도읍가 과연 평양에 있었느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평양에 있지 않고 요동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요양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라가 때려 공격을 해가지고 나중에 쫓겨가지고 더 서쪽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동도읍가. 그러면은 이 부분도 안동도읍의 초기 설치가 평양이 아니고 요양이고 나중에 쫓겨간 데가 파림작이고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족사학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역시 강단사학계가 반론을 제기하든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 강형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8번째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연천 파주가 가면은 칠중성이라고 있고 그 매소성이라고 있고 무슨 고구려 성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칠중성 옆에 그 매소성이라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이 매소성이 신라가 당나라가 점령을 하려고 그러니까 당나라하고 싸워가지고 대승을 한 거둔 곳이라고 그렇게들 우리는 배웠습니다. 매소성 전투가. 그리고 이 매소성 전투에 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놀래가지고 안동도읍으로 옮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매소성 전투에 동원됐던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20만, 신라 군대가 5만 이렇게 하고 또 일부 다른 사서에 하면은 당나라 군대가 7만이라고 그럽니다. 7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매소성 칠중성 근세에 아무리 가서 들여다봐도
20만 군대하고 신라 5만 군대 또는 당나라 7만 군대하고 신라 5만 군대 12만 군대가 모여서 싸울 만한 넓은 땅이 없습니다. 넓은 땅이 없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저는 육군 병장 출신인데 육군 병장 출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조그마한 전략 개념으로 보더라도 그만한 큰 대군이 모여서 전투를 할 땅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도 답변을 하라는 것이죠. 그 정도의 전투가 일어나려면 적어도 광활한 평원 근처에서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맞다는 이야기죠. 그쪽 강 양쪽에서 12만 군대 또는 25만 군대가 모여가지고 싸웠다. 이것도 답변을 해야 될 그런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668년에 고구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당나라가 이 만주를 또는 그 북한 쪽의 고구려 강역을 실효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지배했겠느냐 하는 이것도 하나의 물음인데, 이 물음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중국 길림성은 만주 원료고에 의하면은 신라의 계림에서 그 이름이 나왔다. 이렇게 만주 원료고에서 써놨습니다. 이 만주 원료고는 청나라 때 편찬한 책이지만은 당시 청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학자들이 모여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 이것은 이것이다. 의심이 간다 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편찬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면은 계림에서 길림이 나왔다고 그러니 지금 길림성 이것 자체가 계림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청나라 때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만주원료고를 편찬한 것이 아니겠느냐. 걸륭제 때 말이죠. 그럼 이것도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학자들이, 강단사 학자들이 아무도 답변을 안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신라는 삼국을 통일해놨다 그러고 그저 평양 이남만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당나라가 북쪽은 다 차지하고 있었느냐? 300년 동안. 300년 동안. 발해가 불응할 때까지. 아니, 발해가 건국할 때까지. 이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책에서 다 배웠고 지금 역사책에도 만져 있지만은 이제 10번입니다. 10번. 거란족이 요나라를 세웠는데 거란족이 요하, 이동, 만주, 중부, 남부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는가? 이것도 분명히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역사학자들이 답변을 해줘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국 답사를 다녀보면 있잖아요. 요하, 이동 쪽 그리고 심양 그 이남선 이쪽에서는 거의 요나라 문물, 유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하 서쪽, 예를 들면 조양 가면은 조양에 요나라 탑이 큰 게 2개가 있고요. 거기에 요나라 유적들이 많습니다. 박물관에도 요나라 유물들 다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할빈 위에, 치치알 그 위에 올라가면은 거기는 과거에 거란족 요나라가 소위 겨울에 정사를 보던 날발을 하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 이름도 있고 여러 개의 그 토성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다 요나라 때 만들어져 가지고 금나라 때도 사용했던 토성이라고 나와 있고 그것이 이제 역사책에 요나라 장춘주다. 여기서 날발을 했다.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남쪽에서는 우리가 중국 박물관에 그 지역마다 다 박물관이 있는데 다녀봐도 요나라 유물을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유물로 볼 때 순전히 아마추어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요나라가 방금 중남부 지역 요하 동쪽 이거는 실효적으로 지배를 못했다. 그리고 발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동당국을 건설해서 뭐 아들이 다스렸다. 나중에 무슨 반란이 일어났다. 뭐 등등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것을 실효적으로 지배를 못했으니까 당시 그 지역에 살던 여진족들이 차지하고 있었을 거고 그 여진족들과 고려와 또는 그 앞에 신라와 그 관계들은 어떠한 관계였을까 하는 이 문제들을 우리 강단사학자들이 분명히 답변을 해줘야 나름대로 우리 역사에서 우리 역사의 폭방, 강력이 확정이 될 수 있는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여러분 우리 역사책에 보면 있잖아요. 고려 때 북쪽 국경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신의주에서 원산을 잇는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산을 잇는 선으로.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도 교과서에다가 무젓이 그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려놓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보면은 그 발해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고려 광종 10년에 군사를 발해서 요양 근처를 다 정복을 하고 거기에다가 2개의 줄을 설치했다고 고려사 절에와 고려사에 딱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심양까지, 신의주에서 심양까지 지금 거리로 대략 고속도 거리로 270km입니다. 270km. 그러면 그 270km 땅은 무슨 땅이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광종 10년 그 이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는 거란족들이 동쪽에 있는 여진족을 정벌하러 가면서 신라에 대놓고 길을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물론 안 빌려주죠. 어디에 있는 여진족을 정벌하러 가는데 고려에 대놓고 길을 빌려달라고 하느냐. 그것도 뭐 그건 쉽게 확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도, 그래서 그 국경도 분명히 이 신의주 안변선을 잇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맞다 틀리다 하고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고 이것이 아니고 더 북쪽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다면 강남사학자들은 왜 틀렸다라고 분명하게 근거를 대서 반론을 제기를 해줘야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그 다음에 12번째 의문은 이거죠. 요나라 시기, 금나라 시기, 원나라 시기, 우리 역사로는 고려 시기입니다. 이 고려의 국경 변천은 어떻게 되겠느냐, 시대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국방 강역이 어떻게 변천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 요나라는 그렇다 치고 금나라는 그 예종 몇 년입니까? 1103년인가요? 1103년인가 그런데 그 17만 군대를 동원해서 그 윤관 장군을 사령관으로 해서 지금 여진족을 정벌하잖아요. 그리고 2년 후에 여진족들이 그 땅 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돌려줘요. 돌려주니까 그 여진족들은 고려에 국서를 보내기를 뭐로 보냅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써놓고 앞으로는 고려 쪽을 향해서 기와장 한 장 던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지역은 지금 상강평원 지역인데 지금도 가보면은 뭐 논이 경지정략,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몇 주 전에. 엄청나게 잘 되어 있고 전부 논입니다. 정말 그냥 비옥한 풍요로운 곳이죠. 물론 그때는 그것이 전부 산림 지역이고 또 늪지고 이래서 개발이 잘 안 된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걸 돌려줍니다. 그걸 돌려줬더니 그로부터 8년 후에 1115년에 그 여진족 추장 아골타가 뭐는가 금나라를 세우고 황제로 즉위를 하잖아요. 8년 후에. 그러면 그 8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8년 황제로 즉위하고 난 이후에 만주에 있던 그 땅들, 고려하고 사이에 있었던 그 땅들, 거기에 대한 실효적인 것은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느냐. 또 그 이전에 고려사나 고려사 절호를 보면은 여진족이나 그 북쪽에 있는 추장들이 고려 조정에 방문을 옵니다. 조공을 바치러. 거의 일주일마다 와요. 누가 따라오든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주 오는지 놀랄 정도로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잘 정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3번째 북방강요하고서 의문은 이겁니다. 고려 말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성계가 조민수하고 최영을 도통타로 해서 그 요동정벌군을 띄우지 않습니까? 위화도에서 결국 회군을 했지만은 이 요동정벌군이 왜 일어났는가 이라면 있잖아요. 명나라에서 주원장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요동에다가 22개 군사기지를 만듭니다. 제일 동쪽, 제일 북쪽에 있던 것이 소위 철령입니다. 철령이를 딱 만들어 갖고 명나라에서 철령이 이남, 여기까지는 철령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려하고 국경을 획정하자. 남쪽까지도 고려 거다. 그러니까 고려에서 뭡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철령이 남쪽은 전부 우리 거다. 하고 이제 티객, 태객, 신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만들었던 철령이가 어디냐는 거죠? 철령이가.
그 철령이를 제가 찾으러 한번 가봤는데요. 2017년 5월 달에 가서 3일을 헤매고 다니다가 못 찾았어요. 못 찾으니까 약이 올라가지고 다시 문헌을 더 뒤적거리고 이래서 8월 달에 가고 찾았어요. 정확한 그 철령 위치가 어딘 거라면은 심양공항에서 남쪽으로 서남쪽으로 23km 떨어진 곳에 가면은 봉집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철령이 처음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그 철령이 때문에 분쟁이 생겼으니까 고려에서 정벌을 하러 가려면은 철령이를 정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정벌해야 국토를 그대로 방역을 그대로 수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강당사학자 일본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철령이는 평안남도 안변에 있다. 왜 안변에 있느냐? 안변에 가면 철령이라는 쬐끄마한 고개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시조 배운 것 중에 백사 이항복의 시조가 있습니다. 뭐 철령 높은 데 쉬어가는 적으로마 무슨 뭐 고신원류를 비삼아 뛰었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시조가 있는데 그 땅은 철령이에요. 그 철령이가 지금 이야기하는 명나라가 설치한 철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군사기지를 공격하려면은 안변 쪽으로 가야지 왜 압록강 쪽으로 가고 위화도에서 요동정벌군까지 그쪽으로 가냐 이 말이죠. 물론 그 정벌군의 명나라에서 놀래가지고 그래 맞다 너그 땅이다 하고 철령이를 옮깁니다. 그 옮긴 철령이는 지금 명백하게 자료가 남아있는데 심양에서 동북쪽으로 100km 정도 가면은 철령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철령시에는 국에 두가 있는데 구가 두 가가 있는데요. 하나가 은주구든가? 근데 은자가 들어가는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구 박물관에 여기는 옛 철령이가 옮겨온 터다고 딱 써놨어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철령이 지금이라도 안변이라고 옮기고 거기 안변하고 신의주를 잇는 선이 고려 북방강역이라고 하는지 역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명백하게 답변을 해주고 요 제기된 의문이 틀렸다면은 반론을 제기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번째,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저희도 배웠습니다. 세종대왕이 북방을 개척을 했는데 육진, 사군 육진을 개척을 했다. 그래서 북쪽 국경을 압록강과 도만강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 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지리지 등등 보면은 이 국경은 훨씬 더 그보다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군 육진도 도만강, 압록강 남쪽에 아니고 일부는 남쪽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일부는 훨씬 더 북쪽에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하죠. 그런데도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를 공부하는 학자들인 경우에는 1차 사료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당시 사료. 그럼 세종실록 지리지, 태종 시리즈, 그 다음 명사, 이런 거 읽어보면 그대로 있는데 참 깝깝한 문제다 하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강역사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 일식을 해야 될 게 발해가 있을 경우에는 남쪽에는 신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금나라가 있을 경우에는 남쪽에는 고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있을 경우에는 남쪽에는 조선이 있었어요. 무헌 김교헌 선생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우리 민족주의 역사학자가 계시잖아요. 이분이 쓴 책에 이런 것이 있죠. 조선이 1910년에 일제 망했잖아요. 대한제국이. 그리고 1910년에 역시 신의 혁명으로 청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하니까 무헌 김교헌 선생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남쪽에 있는 나라, 남국과 북국이 동시에 망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발해 신라, 금과 고려, 청과 조선 이 시대를 우리가 그분이 이야기했다시피 남북국 시대라고 자리매김을 해야 발해와 우리 역사가 되고 청도, 금도 우리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 우리 역사에 포함을 시켜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새로 남북국 시대로 볼 때 여러 가지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가 있다. 특히 남북 관계까지도 이런 강역사 측면에서 남북국으로 인식을 하면은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래 한 15개 정도로 의문사항을 제기를 해서 우리 역사 강역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역사는 현실 강역이 있고 또 역사적 강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식민사학자들, 우리나라 강단사학자들, 또 중화 사대주의 사학자들, 이 사람들은 우리 역사를 어떻게 봅니까? 전부 다 왜곡한다고 그러는데 왜곡의 실체는 바로 겁니다. 우리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줄이는 겁니다. 시간도 짧게 만들고 공간도 좁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역사를 초라한 역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초라하게 만들었겠느냐, 왜 초라하게 만들고 싶냐 하느냐,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지만, 다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 역사의 광역을 명확하게 해놔야 될 것은 한 3가지 점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역사라는 것은 역시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역사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역시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고, 또 단재 선생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역사를 이제 민족에게 미래는 없고 그렇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빛나는 역사도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의 역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빛나는 역사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어려울 때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역사에서 이런 고난을 다시는 당해서 안 되겠다라고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희망을 보고 교훈을 얻는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역사여야 됩니다. 창작된 역사, 가짜 역사, 날조된 역사,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희망을 보며 무슨 교훈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역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 강역을 반드시 복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 우리 주변국의 역사 강역 침탈은 대체로 현실 강역 침탈로 일어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저거 땅 아니잖아요, 독도. 한때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었죠. 그걸 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임나 일본부 자기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대일본 제국 시절, 저기 말로 하면은 일제가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조선을 먹자. 왜 먹느냐? 저건 과거에 우리 식민지였다. 따라서 우리가 조선을 먹는 것은 우리 고토의 회복이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손으로 명확하게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이 강역은 우리 역사 강이라는 것을 밝혀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최근에 이제 북한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느냐? 아마도 중국이 군대를 진출시키지 않겠느냐? 그래 놓고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옛날에 우리 땅이야. 그 이야기는 금방 여러분 수긍이 가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은 옛날에 우리 땅이었다. 그리고 군대 진주시켜놓고 이거 우리 옛날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찾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옛날 우리 땅이다 하는 것은 한사원 때 저 땅이었다 이야기겠죠. 물론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역사 강역 침탈은 반드시 현실 강역 침탈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역사 강역, 현실 강역 관련해서는 우리 역사에 대한 새로운 그 인식들이 필요하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민족이 융성하고 국가가 힘이 있을 때는 역시 대륙성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8.15 광복 이후 남북 분단이 되면서 남한은 완전히 섬나라가 되어버렸죠. 대륙성도 상실했기 때문에 오직 해양성만 가지고 먹고 살았던 것인데 여기에서 대륙성을 회복하는 과정 하나, 이것 자체가 바로 우리 역사의 북방 광역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대륙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역사를 남북국 시대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중화 사대주의 사관 또는 식민사관에서 항상 폐마하는 우리 역사에서 자학적 역사관을 극복하고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몇 가지 희망도 있고 우리가 성찰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이런 그 북방 강역을 이야기를 하면은 전부 유사 역사학이라고 강단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유사 역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는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쓰는 유사 역사학, 어떤 사람이 유사 역사학인가 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세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죠. 강단사학자들 우리가 주장하는 건 통설이다. 통설에 어긋나면은 유사 역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학자가 아닙니다.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자기들이 내세우는데 실증적 이론에서 통설은 영원한 진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연구 방법이 발견되거나 또는 다른 새로운 문헌이 발견되거나 사료가 발견되거나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결론이 나면은 그 통설은 도전을 받게 됐고 많은 사람이 새로운 결론에 동의를 하게 되면은 그 새로운 결론이 통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통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역사학자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즉 민족사학자 보고 유사역사학이라고 하는 강단사학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전부 다 유사학자들이라는 것이죠. 뭐 다른 두 가지 관점도 또 더 있습니다만은 뭐 민족사학자의 강역사 연구에 대한 반론이 있는가? 반론 없습니다. 반론. 이 사람들은 논문을 쓸 때 있잖아요. 강단사학자들은 여러분도 논문 쓰면 그러잖아요. 선행연구의 평가, 머리말 다음에 다 들어가잖아요. 선행연구 평가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연구하고 관련된 연구를 싹 쓰고 이 연구하고는 이런 단점이 있고 이래서 나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한 방법으로 새로 연구를 한다. 이게 선행연구를 평가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선행연구에 통설에 반대되는 것은 아예 평가 자체도 안 하고 빼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 논문을 써가지고 정상적인 학교에서 정상적인 학문을 하는 곳에서 석사학위 논문도 제출하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논문 써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학술지에 실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은 실증주의하고 실증주의 사학이고 가장 완벽하게 과학적이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학문이든 간에 그것이 실증주의 사학이든 간에 안 그러면은 이 학문이 있잖아요. 완벽하게 가치 중립적인 학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가치 중립적인 학문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전혀 학자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강단사학자들은 있잖아요.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그러고 통설을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부 유사역사학자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몇 가지 성찰할 것도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그 강역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훌륭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황당한 짓을 해놓은 분들이 많습니다.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쓸데없이 해갖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사학자들이 누구 식민사학자들이다. 일본 제국주의사학, 중화 노론사관을 번뜩으니까 그럼 아니다. 누가 좋아하는 실학자들이 옛날에 다 해놓은 거다. 이런 겁니다. 실학자들이 해놨다고 다 오는 거 아니에요. 틀린 건 틀린 거죠. 비판을 하는 거죠. 심지어 그 유명한 어떤 실학자가 제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혹시 그분 후손이 여기 앉아있는지도 모르니까. 어떤 실학자가 해놓은 건 있잖아요. 중국 문헌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을 다 써놓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낙랑문이 평양에 있다 하는 이 항목에 대해서 다 써놓고 거기에 반대되는 거는 다 읽어놓고 그 옆에 다 있는데 어째 그것만 빼고 있습니까? 마음에 드는 것만 딱 써갖고 평양에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학자들이 해놓은 것도 틀린 거는 틀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금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성찰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민족사학 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그 내부에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갈석산이 지금 하북성 갑자기 요새는 저도 나이가 들어갖고 깜빡깜빡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무슨 해인이라 거기 창녀인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산동성에도 있다고 그래요. 아니 갈석산이 창녀인에 있던가 산동성에 있던가 그것과 싸우지 마라 이거지. 나중에 필요하면은 그것은 보다 정확하게
그 획정을 하면 되는 문제니까. 다만 그것이 갈석산에 있든지 산동성에 있든지 중국에 있는 것은 틀림없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그것 갖고 쓸데없이 예를 들면 에너지 낭비하지 마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성찰하는 관계에서 좋은 점은 이 민족사학과 강단사학자의 싸움은 반드시 민족사학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컨텐츠는, 맞는 컨텐츠는 민족사학자 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이 자초했잖아요. 자기들 돈 엄청나게 들어갔고 그냥 해놨는데 그것이 제대로 됩니까? 옛날하고 다르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한 번만 좀 알면은 있잖아요. 그 중국 그 인터넷 들어가면은 그 중국 사료들 원문으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문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사료를 독점하고 있었죠. 사료 독점 시대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수들이 또 제하에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 동북아 역사지도사도 안 되죠. 전라도 천년사 자료도 해보니까 말썽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잘못한 게 나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자기들이 옛날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문제만 제기하면 항상 터져갖고 자초가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방면으로 많이 진전이 됐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절대로 낙담할 필요 없다.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 이길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싸움까지 하니까 좀 피곤했습니까? 그런데 근래에는 이 시민단체들도 많이 생기고 또 역사운동 단체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 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람, 연구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람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이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고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 열심히 하고 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람은 열심히 운동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렇게 해서 구미들의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서 그렇게 해서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